머니픽 코리아 크립토 주요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 SEC가 드디어 선을 그었다. 68쪽 보고서가 바꿔놓을 미국 크립토 규제의 판도, 그리고 투자자가 지금 당장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3월 17일 공개한 68쪽 문서는 단순한 보도자료가 아닙니다. 제목부터 직설적입니다. 특정 유형의 크립토 자산과 특정 크립토 거래의 연방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해석으로 정리한 공식 문서입니다. SEC 보도자료는 이 문서를 두고 오랜 불확실성 끝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큰 진전이라고 설명했고, 폴 애킨스 SEC 의장도 대부분의 크립토 자산은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번 해석이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CFTC까지 같은 해석 방향에 맞춰 상품거래법을 집행하겠다고 합류했습니다. 즉, 이번 문서는 SEC 혼자 낸 의견서가 아니라 SEC, CFTC가 함께 그은 규제 경계선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두고 SEC가 사후 집행 중심으로 움직이며 시장과 싸웠다면, 이번에는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토큰 분류표와 판단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SEC는 크립토 자산을 크게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으로 나누고, 이 중 전통적 증권의 토큰화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권만이 원칙적으로 증권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자산 그 자체는 비증권이더라도 그것이 투자계약 방식으로 팔리면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 토큰의 정체성과 판매 방식은 분리해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슈는 아직 행정 해석, 입법 진행, 후속 규정 제정이 동시에 움직이는 단계라서 완전 종결이 아니라 큰 방향이 잡힌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SEC 기준의 핵심 내용,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해석의 첫 번째 축은 토큰 분류체계 토큰 텍소너미입니다. SEC는 디지털 상품을 기능하는 크립토 시스템의 운영에 본질적으로 연결된 자산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증, 거래 정렬, 네트워크 보안, 가스비 지불, 거버넌스 참여 같은 역할을 하며 가치가 제3자의 핵심 경영 노력보다 프로토콜의 기능과 수요 공급 구조에서 나온다면 증권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문서에는 심지어 거버넌스 토큰도 네트워크의 기술 운영적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라면 디지털 상품 범주에서 설명됩니다. SEC는 이런 자산은 경제적 성격상 증권이 아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수집품과 디지털 도구입니다. 디지털 수집품은 예술, 밈, 게임 아이템, 팬 경험 등 수집 사용 목적이 강한 자산으로 설명되며, SEC는 그 가치가 창작자나 발행자의 사후 경영 노력보다 희소성, 인기, 문화성, 수요에 좌우된다고 봤습니다. 디지털 도구는 멤버십, 인증, 접근 권한, 기능 사용권처럼 실용적 효용이 중심인 자산으로 보며, 이것도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유틸리티가 실제로 작동하고 투자 이익 약속이 없으며 권리 구조가 증권처럼 설계되지 않았다면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스테이블코인 처리입니다. SEC는 2025년 제정된 지니어스 법안을 반영해 법이 정의하는 허용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법률상 증권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자동으로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된 지급형 발행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렇고, 그 외의 스테이블코인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권이 될 수도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이 법 체계에서는 보유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주는 구조가 금지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계약의 시작과 종료입니다. 이번 문서의 실질적 혁신은 여기 있습니다. SEC는 비증권 크립토 자산도 발행자나 프로모터가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키워서 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의 명시적이고
모호하지 않은 약속을 바탕으로 판매하면 투자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약속이 이행되었거나 더는 그런 핵심 경영 노력이 남아있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프로젝트의 개발 중단이 명확히 고지되면 자산은 그 투자 계약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는 증권성 논란이 있었어도 시간이 지나 네트워크가 자립하면 비증권 영역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논리를 공식화한 셈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어드롭, 채굴, 스테이킹, 랩핑입니다. SEC는 조건부로 이들 활동 상당 부분을 증권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작업증명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채굴은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는 행위로 보았고, 지분증명 네트워크의 스테이킹도 일정 조건 아래에서는 행정적 기술적 활동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이나 랩핑된 토큰이 비증권 자산을 1대1로 증빙하는 영수증 성격이라면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기초자산이 이미 증권이거나 투자계약에 묶여 있다면 그 영수증 토큰도 다시 증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SEC 스스로 새로운 법적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밝히는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크지만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법원이 항상 이 해석을 그대로 따를 보장도 없고 미래의 SEC가 다시 방향을 바꾸지 못하도록 영구봉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은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크립토 시장은 어떻게 바뀌나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규제 할인입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는 많은 토큰이 기술적 가치보다 나중에 SEC가 증권이라고 하면 어쩌지? 라는 할인 요인을 안고 거래됐습니다. 이번 해석은 SEC 스스로 가격 왜곡을 줄이고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줄면 상장 여부, 커스터디 여부, 기관 내부 승인 여부, 리서치 커버리지 여부가 전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C도 이 해석이 가격 효율성, 자본 형성, 경쟁, 혁신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미국 내 사업 재개와 복귀입니다. SEC 문서에는 기존의 혼란 때문에 활동이 미국 밖으로 이동했을 수 있으며 이번 명확화가 미국 내 활동을 다시 촉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크립토는 국경을 넘기 쉬운 산업이어서 규제가 불분명하면 프로젝트 거래소 개발자, 마켓 메이커가 곧바로 해외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규칙이 분명해지면 미국으로 자본과 인력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테이킹, 디파이, 토큰 인프라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 확대입니다. 이번 해석은 스테이킹과 랩핑을 아예 문서 한 섹션으로 다뤘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 설명이 아니라 그동안 미국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봤던 활동들에 대해 어떤 구조면 증권이 아니라고 보겠다는 프레임을 준 것입니다. 특히 지분 증명 네트워크와 이를 둘러싼 인프라, 커스터디형 스테이킹, 리퀴드 스테이킹, 브리지, 랩핑 서비스에는 상당한 정책적 순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라는 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별도 수익 약속을 붙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기관 투자자와 전통 금융의 진입 장벽 완화입니다. 규제 명확성은 헤지펀드보다 은행, 브로커, 자산운용사에 더 중요합니다. 이들은 합법인지 애매한 자산에는 손을 못 댑니다. 최근 미국 규제 당국이 토큰화 증권과 관련해 은행에 추가 자본 부담을 두지 않겠다고 한 흐름과도 맞물리면 토큰화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자본시장 인프라 안으로 더 깊게 들어올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여전히 상품 증권 결제형 토큰의 경계를 실제 영업 규칙으로 구현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심의 중인 클래러티 법안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법안 없이도 충분히 명확해진 것 아닌가에 대한 답,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SEC
해석은 클래러티 법안의 일부 철학과 구조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지만 법안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이 판단이 가장 정확합니다. SEC 의장 본인도 3월 17일 연설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규제 프레임이 최근 의회의 작업, 특히 클래러티 법안에 크게 기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오직 의회만이 이 분야를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해석은 다리이고 법은 기둥입니다. 클래러티 법안은 2025년 하원에서 발의 통과된 시장구조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종합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법안입니다. 하원 자료를 보면 이 법안은 단순히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만 다루지 않습니다. 정의 조항, 공동규칙, 제정, 임시 등록, 디지털 상품의 발행 판매,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인증, SEC 등록 중개기관 규칙 CFTC 등록 거래소 브로커딜러 체계, 주 증권법, 면제, 디파이 활동 예외, 커스터디, 연구 과제까지 아주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SEC 해석과 클래러티가 겹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둘 다 대체로 디지털 상품, 비증권 자산과 디지털 증권을 구분하려 하고 투자 계약과 자산 자체를 분리해 보려 하며 스테이킹, 기술적 네트워크 활동을 무조건 증권행위로 보지 않는 방향을 취합니다. 또 SEC와 CFTC의 역할 조정을 중시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SEC가 사실상 클래러티의 큰 뼈대를 행정적으로 먼저 구현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더 큽니다. SEC 해석은 법률이 아니라 해석이고 클래러티는 관할과 등록 체계를 법에 박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클래러티는 디지털 상품 거래소, 브로커, 딜러에 대한 임시 등록과 본등록 체계, 2차 시장 거래의 처리, 프로젝트 내부자 매각 제한, 성숙한 블록체인 인증 절차, 주 단위 블루스카이법 적용 문제, 디파이 예외, 은행 금융지주 관련 조항, BSA 적용까지 규정합니다. 반면 SEC 문서는 어디까지나 어떤 유형이 증권법 대상인지를 중심으로 한 해석입니다. 즉, 무엇이 증권인지에 대한 지도는 줬지만 시장 인프라 전체를 굴리는 도로교통법까지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안 없이도 크립토 규제 명확성은 어느 정도 실현된 것 아닌가? 라는 질문에는 절반은 예, 절반은 아니오라고 답해야 합니다.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토큰 분류, 투자계약 종료 논리, 스테이킹, 채굴, 래핑 해석, SEC, CFTC 공동방향 제시는 실제 시장에 매우 큰 명확성을 줍니다. 과거보다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에 처음으로 공식 문장들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도 강합니다. 첫째, 행정 해석은 정권위원회 구성 소송 결과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소, 브로커, 딜러, 커스터디, 공시, AML, 디파이, 주범 면제 같은 시장 구조 문제는 해석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셋째, 로이터 보도처럼 상원 논의가 안정적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입법은 여전히 지연, 조정 중이고 스테이블 코인 규정과 윤리 AML 이슈가 상원의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번 문서는 명확성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과 대처 전략입니다. 이번 해석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아무 토큰이나 안심하고 사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자는 이제부터 토큰 자체보다 발행 판매 방식을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SEC는 자산 자체가 비증권일 수 있어도 그것이 명시적 약속과 기대 수익 마케팅을 동반한 투자 계약으로 팔리면 증권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백서, 홈페이지 문구, 재단 발표, 팀의 로드맵 약속, 수익 암시형 마케팅이 여전히 핵심 리스크입니다. 토큰 이름이 유틸리티여도 파는 방식이 투자 상품이면 해석은 다시 바뀝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분리가 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성숙해졌다고 커뮤니티가 느끼는 것과 법적으로 투자 계약 관계가 끊겼다고 보는 것은 다릅니다.
SEC는 발행자가 약속한 핵심 경영 노력을 이행했는지 혹은 명확히 중단 공표했는지 같은 요소를 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프로젝트는 이미 탈중앙화될 때 같은 커뮤니티 구호보다 실제로 팀 의존도가 줄었는지, 공개 약속이 종료됐는지, 프로토콜이 자생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스테이킹 투자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번 해석은 스테이킹 자체를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봤지만 그 전제는 고객 자산이 분리 보관되고 재담보대출 투기 용도로 쓰이지 않으며 보상이 프로토콜 운영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자산을 운영자금처럼 섞어 쓰거나 스테이킹 외에 별도 수익 상품을 얻거나 보장 수익처럼 팔기 시작하면 규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스테이킹 가능보다 누가 보관하고 무엇을 알 수 없으며 어떤 권리가 유지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실전 대처 전략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미국 내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는 영역과 낮아지는 영역을 분리해서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서사보다 기능 사용성, 네트워크 자립성이 있는 자산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셋째, 스테이킹, 랩핑, 브리지 상품은 기초자산과 서비스 구조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넷째, 상장 뉴스보다 규제 문서, 거래소 공시, 서비스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번 해석이 장기 호재인 것은 맞지만 입법이 지연될 경우 시장은 다시 정책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비중 조절과 현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로이터가 전한 시티의 전망처럼 입법 지연은 기관 채택 기대를 늦추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가장 혜택을 받을 만한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SEC가 이 코인들이 수혜주라고 공식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 추천처럼 말하면 과장입니다. 다만 이번 해석의 구조상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큰 자산군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수혜군은 이미 디지털 상품으로 보기 쉬운 대형 네트워크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으로 상품 취급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이번 해석은 대부분의 크립토 자산은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는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기능적 네트워크 운영, 가스비, 검증, 거버넌스, 네트워크 보안 참여가 분명한 자산들은 규제 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큽니다. 이 범주에서 시장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BTC, ETH 같은 자산이고 지분증명 체계에서 스테이킹, 검증 참여가 가능한 대형 체인들도 상대적 수혜 후보로 읽힙니다. 두 번째 수혜군은 지분증명, POS 생태계와 스테이킹 인프라입니다. SEC 문서는 프로토콜 스테이킹, 리퀴드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 관련 서비스 구조를 길게 설명하며 일정 범위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POS 메인체인, 스테이킹이 핵심 유틸리티인 네트워크, 그리고 규정 친화적 구조를 갖춘 스테이킹 인프라 기업 프로토콜이 정책 순풍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건 프로토콜 레벨 기준이지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 토큰이 자동 수혜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비스 설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수혜군은 랩핑, 브리지, 토큰화 인프라입니다. SEC는 비증권 자산을 단순히 예치하고 1대1 증빙하는 랩핑 구조는 증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멀티체인 환경에서 브리지, 랩핑, 크로스체인 유동성 도구의 제도적 부담을 낮추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브리지 리스크는 규제보다 기술 보안 문제가 더 크므로 가격 수혜를 말할 때도 해킹 운영 집중도 리스크는 따로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수혜군은 미국 내 규제 친화형 거래 인프라입니다. 클래러티 계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수혜는 거래소, 브로커, 커스터디, ATS 같은 인프라 사업자가 볼 가능성이 높고 이번 SEC 해석도 그 방향에 유리한 토대를 깔아줍니다. 다만 이건 토큰보다 사업 모델 수혜에 더 가깝습니다. 투자자가 토큰 투자만 보는 시야로 접근하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진짜 큰 수혜는 무슨 코인이 오르냐보다 어떤 시장 구조가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커질 수 있느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 시점에서 가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 쪽은 비트코인 같은 명확한 디지털 상품형 자산, 이더리움을 포함한 대형 POS 네트워크, 스테이킹, 랩핑 인프라, 미국 규제 친화형 거래 커스터디 생태계입니다. 반대로 가장 조심해야 할 쪽은 팀의 약속과 마케팅의 가격이 의존하는 저유동성 토큰, 실사용보다 투자 광고가 앞서는 프로젝트, 이자, 수익형 구조를 얹은 변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구분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타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이번 문서는 과거 분쟁을 자동으로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분석들처럼 이번 해석은 향후 판단 프레임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이전 집행이나 소송의 법적 효과를 일괄적으로 지우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 괜찮다와 옛 사건도 다 끝났다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둘째, 시장 반응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 명확성은 좋은 재료지만 실제 가격은 입법 속도, 금리, ETF 흐름, 기관 수요, 온체인 활동, 스테이블코인 사용량 등과 함께 움직입니다. 실제로 로이터는 시티가 입법 지연을 이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목표가를 낮췄다고 전했습니다. 즉, 이번 해석은 분명 호재지만 가격은 문서 공개 즉시 직선 상승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후속 규칙 제정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애킨스 의장은 같은 날 연설에서 스타트업 예외, 자금 조달 예외, 투자 계약, 세이프하버 같은 추가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다음 촉매는 이번 68종 문서 자체보다 그 뒤에 이어질 세이프하버, 제안서와 구체 규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끝났다보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다는 시각이 더 맞습니다. 넷째, 상원 입법 변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원판 클래러티는 이미 큰 틀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상원에서는 디지털 상품 중개자법과 시장구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보도처럼 스테이블코인 규칙, 윤리조항, AML 강도 같은 쟁점이 남아있어 최종 입법은 여전히 정치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행정 해석만 보지 말고 상원 협상과 위원회 일정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SEC는 선을 그었지만 법이 길을 완성해야 한다. 이번 SEC의 68종 문서는 미국 크립토 규제 역사에서 분명한 전환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 증권인지 모르겠다는 공포를 어느 정도 구조화된 질문으로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은 무엇인지, 디지털 증권은 무엇인지, 투자 계약은 언제 생기고 언제 끝나는지, 스테이킹과 랩핑은 어떤 조건에서 비증권인지 이제 시장은 최소한 같은 텍스트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자체로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가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등록, 중개업 규율, AML, 주법 면제, 디파이 경계, 관할 배분, 미래 정권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지속성은 결국 법률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서는 클래러티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클래러티가 왜 필요한지 더 선명하게 보여준 문서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자산은 실제 기능이 있는가? 이 프로젝트는 팀 약속에 덜 의존하는가? 이 서비스는 고객 자산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 구조는 법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 네 가지를 읽는 사람이 결국 다음 사이클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